아마 처음 하는 사람을 좀 기준으로 해서 논술 전체에 대해서 자네 같은 경우도 논술을 이제 어떻게 그동안 이제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기억도 살리고, 논술 문제 구성하고 또 논술 문제가 가지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 뭐 기초적인 특징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시의 문제를 한 3-4가지 정도 이렇게 보면서 각 영역에서 뭐 확률의 영역, 그 다음에 함수의 영역, 함수 미적분 관련된 영역, 기하 영역 등의 문제들을 보면서 실전에서 이제 문제들이 어떠한 내용, 그렇다고 뭐 여기서 다루는 문제 수준 자체가 현재 뭐 그 논술 전형의 문제 수준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고, 그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를 보면서 논술 문제를 우리가 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영역별로 이렇게 찾아서 간단하게 감을 잡는 그런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물이 하나 정도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과제물은 이제 매주 나갈 겁니다. 알겠죠? 과제물은 매주 나가고, 매주 작성해온 답안에 대해서 매 회마다 여러분들 1대1로 대면 첨삭이 들어갈 거야. 뭐 3분 정도니까 수업 전이나 후 조금씩 시간 내가지고, 특히 뭐 수업 전에는 아마 좀 힘들 거고 점심시간하고 영어 시간이니까 수업 후나 아니면 수업 마지막에 조금 시간을 당겨서 1대1 이제 첨삭을 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수리 관련해서, 논술 수리 관련해서 또 개인별로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원장님실에 요 쌍방향 시스템 있잖아. 요 쌍방향 시스템, 뭐 종로 쪽 쌍방향 시스템 말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쌍방향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 술 먹을 때, 저녁에 술 먹을 때 빼고는 그건 나한테는 귀한 시간이거든. 야, 집에서도 환영 안 하지. 나가서 할 수 있는 데라고는 낮에는 또 일해야 되지. 유일하게 저기 있으면 되는데. 여하튼 아주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하고 시간 조정을 해서 계속해서 뭐 시간에 상관없이 그 질의응답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알겠지?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제 전체 수업은 좀 촬영을 할 거야.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뭐 그 접속 URL을 자료에 대한 그 접속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메일로 보내드릴 거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는 나중에라도 이제 내용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이제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한번 좀 이렇게 더 개인적인 학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따로 교재는 드리지 않았는데, 교재는 오늘 인원수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다음 주에 수업할 때 정식의 교재가 이제 나가게 될 거야. 아마 이제 9월 말까지 우리가 수업을 좀 9월 말 10월 초,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아마 진행하게 될 텐데, 그 10월 중순까지 동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는 2권으로 나눠서 기본 교재가 한 7, 8월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 정도에 혹은 8월 말에 구체적으로 수시에서 지원하려는 학교들이 이제 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학별 자료를 좀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개개인별로 각자 지원하는 대학의 유형 문제들을 연습하거나, 혹은 올해 2019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되는 각 대학의 문제들, 또 종로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했던 문제들 또 모아서 여러분들이 개인 연습을 좀 하면서 첨삭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제 수능 끝나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조금 파이널, 뭐 그때 가서 하루 이틀 해봐야 뭐 어떤 효과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수능 끝나고 특강들을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뭐 얘기해 줄 게 있나? 올 때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왜 어딘가 앞에 서면은 눈앞이 머릿속이 하얘지는 뭐 그런 느낌들 간혹 있잖아. 좀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 여기 오는데 내가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집에서 거리가 한 10km는 좀 안 되고 한 8km 정도 되는데 스쿠터를 타고 오는데, 야 진짜 날씨는 딱 좋아 보이는데 스쿠터를 타고 딱 오는데 그 뭔가 이제 뭐 코가 꽉 막히는 느낌 있잖아. 그 황사. 와 진짜 지금 숨쉬기가 곤란해서 사실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자, 수리 논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 예시를 통해서 그 문제의 풀이라든지 문제의 구성이라 이런 거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수리 논술이라고 하는 건, 뭐 논술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 서술적 요소, 서술,
뭐 논리적인 서술 뭐 이렇게만 판단하는데 자연계에서 이제 수리 과학 논술, 특히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어떤 논리적 서술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얘기해서는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거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대신에 이제 다른 문제들의 구성들과 일반적인 문제들의 구성들과 다르게 제시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문항과 소문항의 개념, 대논제와 소논제의 개념, 뭐 이런 이제 개념들이 엮여서 이제 문제화되어서 문제가 구성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풀어낸 것을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내가 생각한 수리적인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도구들이 이제 언어적인 도구들로서 이제 수리적 언어 도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쓰는 수리적 언어 도구라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수식. 그치? 수식도 하나의 문장이야, 기본적으로. A equal B면은 A는 B이다라는 문장을 기호화해서 나타낸 거지.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식이라는 걸 생각할 때도 하나의 어떤 문장의 내용으로서 생각하고 다루라는 거야, 답안에서. 수식이 있고 또 그림, 기하 문제라든지 뭐 그래프, 표 이런 것들 있지. 그 외에 또 우리말도 살짝 들어가야지, 그치? 모든 걸 다 수식과 기호만으로, 수식과 그림만으로 또 나타낼 수는 없어. 근데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건 사실 그 수식하고 언어적인 서술이야. 그림 왜? 오랜만에 수업 들어서 감격했어? 네. 그럼 울어야지 웃냐? 다시는 대학 가서 수업 들을 줄 알았는데. 자, 여하튼지, 아니 까먹었잖아, 얘기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이제 수식과 언어적인 서술이야. 그림은 사실 자연계 논술에서도 잘 안 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작성 해보고 하면 알겠지만은, 첨삭하거나 하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그림을 이용한 답안 작성은 사실 상당히 힘들어.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이제 그림보다는 이제 수식이나 내용적 서술을 하는 게 내용 전달 면에 있어서의 정확성이 조금 더 잘 드러나거든. 이 그림을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모든 답안을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하고 아마 설명회 하면서도 다른 학생, 이번에 시험 봤던 학생이 샘플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알아서 보고 점수 주십시오. 뭐 이런 스타일로 이제 답안이 가는 경우들도 꽤 돼. 자, 여하튼 그런 각각의 서술적 도구들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풀어내는 어떤 수학적 과정들을 갖다가 채점관에게 완전하게 전달하고 인정받는 그런 이제 서술을 갖다가 시험으로서 이제 수리 논술이라고 할 수 있겠어. 뭐 당연히 이제 그 소재들은 이제 수학적 원리, 소재와 주제는 수학적 원리와 개념의 기본이 되겠지. 그래서 수식, 그림,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안의 설명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이에 따른 어떤 연습들이 좀 필요로 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 수식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을 하잖아. 문제는 이제 그것들을 얼마큼 논리적으로 잘 연결하여서 채점관한테 전달을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채점하는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 실제로 이제 매우 수리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이제 답안서 초반계, 처음에 수업하다 보면 이제 초반에 이런 이제 답안 쓰기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 자, 그리고 어떤 이제 풀이에 관한 어떤 대상들과 그 다음에 논리적 서술 구조. 특히 이제 뭐 답안, 논술 답안에서는 이 논증적 구조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 논술 문제 보다 보면은 특히 많이 나오는 증명법 자체로만 따질 때에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지적 증명이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 사용해서 뭐 증명해라. 특히 이제 수열이라든지 뭐 이런 파트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술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아예 그냥 그런 논증 구조만으로 구성된 그런 이제 그 답안도 있는 거야. 만약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라 그러면 그 증명법 자체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 증명법 자체가 하나의 논증의 구조를 가지고서 전체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거든. n equal 1이고 n equal k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k 플러스 1이 성립하면 따라서, 그치, 근거 따라서 주어진 명제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구조들이 답안에서 항상 따라다녀야 돼.
내가 어떤 서술을 하든지 간에. 특히 논술 답안에서 처음에 잘 작성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냐면 수식이라든지 뭐 어떤 내용을 갖다 툭 하고 던졌는데 그 내용에 대한 앞뒤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것도 하나 살펴보자 그러면 수열의 점화식과 일반항 같은 것들이거든. 문제로부터 일반항을 갖다가 점화식이나 일반항,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점화식이나 일반항을 도출했는데 내가 이제 썼는데 이거를 그러면 식은 나왔는데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얘가 나온 과정을 뭔가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소설로 한 페이지를 넘게 쓸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처리 작업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그런 논증 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실제로 설명하는 것들이 매우 까다로워. 결과는 나왔는데 근데 또 논술 수업 하다 보면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이제 과정에서의 어떤 그 완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할 거야, 그렇지?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 각 영역들마다 중요하게 설명이 되는 요소들이 따로 있고 그 가장 근본은 논증, 그 다음에 주장과 그 다음에 근거와 주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체계의 전달이 쉽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야. 문제가 또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이제 그런 관계를 일일이 다 따지기 또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지? 또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로 되어지는가 그것들을 또 판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내가 풀어낸 모든 과정들이 또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 답안에다가. 이게 시험으로서의 논술에서는 내가 풀어낸 모든 과정들을 갖다 다 털어 쓰면 좋긴 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쓴다고 해서 틀리지 않은 내용 쓴다고 해서 감점되는 건 없어요. 틀리지 않은 내용 쓴다고 해서 감점되는 거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점되는 건 없긴 하지만 그게 또 너무 많으면은 뭐 답안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 실제로 뭐 시험도 봐서 알겠지만은 문제를 푸는 시간도 상당히 걸리지만은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 답안 쓰는데도 상당한 시간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런 이제 문제들도 발생해.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적인 어떤 답변의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주장 근거의 그런 서술 관계, 상호 관계, 문제 내용상의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설명이 불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는 것들도 이런 요소에 들어가. 알겠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서술. 이거는 이제 뭐 앞에 내용들은 반복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또한 뭐 간단한 개념인데 그냥 좀 길게 설명한 것 뿐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지금 한 얘기들이 각 영역에 앞으로 진행하게 될 수리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그 문제들에 대해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답안을 쓴다든지 정리를 해나갈 때 각자 또 느끼게 있고 정리하게 되는 내용들이 될 거야. 연습하게 되는 내용이 될 거고. 수리논술 문항은 크게 이제 제시문과 논제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학교들이 다 이 형식을 따르는 것들은 아니야. 논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별 고사야, 그렇지? 각 대학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 대학에서 평가하려는 요소나 구조에 맞춰가지고 문제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항상 뭐 제시문과 논제가 항상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어. 예를 들어서 뭐 이화여대라든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시문이 없고 간단한 문제의 조건과 그 다음에 작은 한두 개 정도의 이렇게 소문항으로 구성된다든지 아예 그냥 소문항도 없이 그냥 문제만 띡 하고 그냥 식 하나 딱 주고 그거 증명해라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어. 자, 다양한 이제 형식으로 구성되지만 이제 기본적인 형식은 이제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논제야. 자, 이거는 이제 고대에서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의 제시문에 해당하는 건데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보고서 넘어가자.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이따 예시의 문제로 직접 풀어볼 거야.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N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R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자, 개념과 정의를 주어주고 있죠.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문제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실어주는 게 요 제시문이야. 알겠지? 문제 풀이에 필요한 어떤 개념이나 정의, 수학적 개념이나 정의. 그리고 또 요 속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출제될 문제가 어떤 영역의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주사를 놔주는 거지. 그치?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식까지 준 것은 이러한 관계식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계식을 사용해라라고 지정하는 의미도 있어. 만일 확률적 계산을 할 때 이 관계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확률적 계산이나 확률적 표현들은 사용하지 말아라는 제한적 사항이기도 해. 확률에서 이런 경우의 수라든지 확률 같은 거 해보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뭐 경우의 수 구하거나 하면서 그냥 말로 쭉 다 서술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가능하면 그런 구조를 가지지 말고 이런 관계식의 구조로서 뭐와 뭐를 살펴라?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한 서술들과 전체 근원 사건들에 대한 경우의 수에 관한 것들을 서술하여서 이와 같은 관계의 형태로 해서 수학적 확률을 나타내라. 알겠지? 응? 이 수학적 확률 외에 여러분들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도 있잖아. 이제 그런 개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런 수학적 확률의 개념으로 사건의 경우의 수만을 따져서 여러분들이 다뤄라라는 뜻이기도 해. 제시문은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이런 수학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정보이자 제한적 요소야. 이걸 출제자 위도라고 그래. 제시문 속에도 출제자 위도가 있고 문제 속에도 출제자 위도가 있어. 논술 문제에서는 이 출제자의 위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다양한 형태로 이제 출제자의 위도가 드러나. 그 중에 출제자의 위도가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이 제시문이야. 만일 이 문제를 갖다가 푸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개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여기에 주어져 있는 수학적 정보들을 제대로 이 영역의 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이 영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점된다는 뜻이야. 맞아도. 내용이나 설명상의 결론상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감점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게 논술 시험이야. 수능에서는 극한의 문제를 풀 때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든 안 하든 여하튼 문제에서 로피탈 정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정형의 극한의 로피탈 정리를 사용해서 극한 구해도 상관없거든. 뭘 무슨 짓을 해서든. 그치? 뭐 컨닝을 해서도 안 걸리면 돼. 그치? 근데 논술에서는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고 지정하게 되면 과정을 다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갖다가 채점관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 답안지를 보고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는 게 제시문이야.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지 않고 극한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방안을 갖다가 제시문 같은 데 제시를 보여주거든. 알겠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또 하나는 힌트야. 어차피. 이런 개념 사용하면 문제 풀린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제시문의 역할은 논술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임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증가함수의 의미를 우리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사용해서 하는데 표현하는데 x2가 x1보다 클 때 fx 연속함수에 대해서 fx1이 fx2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요걸 보여주게 되면 함수 fx는 증가함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치? 또 하나의 방식은 뭐야?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f'x가 뭐가 되어지면 양이 되어지는 이런 미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하기도 할 거야. 그치? 근데 제시문에서는 논술 제시문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거나 함수의 증감에 대한 표현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 오히려 이건 안 보여주고. 그러면 만일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함수의 증감을 판단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하다. 그렇다면 그때는 미분 사용은 절대 안 되는 거야. 미분 사용이 감점시키겠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제시문에서 이건 안 보여주고 이것만 주다 이거야. 자, 이런 성질을 가진 함수를 증가함수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었을 때 이거 틀리는 내용 아니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감점시키는 경우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 채점자가 어떤 기준에서 이거를 판단할지에 대해서 이걸 틀리다고 할지 맞다고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 몰라. 잘 몰라 사실 푸는 사람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대비해야 돼? 이걸 틀리다고 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면서 답안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이 출제자의 의도라는 걸 갖다가 맞춰서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렇게 써주면 때에 따라서는 틀릴 가능성도 틀리지 않고 감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 답안 쓰거나 제 논수업에서 답안 쓰거나 뭐 풀어서 뭔가 썼었을 때 만일 이거 써도 되나 안 되나 의심쩍으면 일단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 응? 틀리지 않는 내용이 서술되었을 때 그거를 감점시킬 수는 없어.
문제와 아예 연관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아니면. 그런데 안 쓰는 경우에는 감점되는 경우가 생겨. 뭔가 부족하면. 그치? 자, 물론 이제 제시문들은 이런 단순한 조건들 외에도 문제에 직접 필요한 조건들을 서술하기도 해. 예를 들어서 검은 구슬 2개와 흰 구슬 2개를 꿰어 염주. 여기는 예처럼 했지만은 실제 문제에서 이 예시, 이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도록, 이 상황에서 예시를 풀도록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가지고 제시문 자체가 문제의 구체적인 조건을 주는 경우도 있어. 다만 이제 제시문이라고 하는 거는 논술 문제 보면은 대문항이 있고 밑에 연관된 소문항이 2, 3개, 적게는 많게는 한 5, 6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이 제시문에 들어있는 조건하고 문제 개별적으로 붙어있는 조건들은 역할이 좀 달라. 당연히 제시문 내에 들어있는 조건은 전체 아래에 오는 모든 소문항들에 다 적용이 되는 제시문이고 조건들이고, 각 문항에 달려있는 조건들은 그 문항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조건들이야. 구조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 검은 구슬 2개와 흰 구슬 2개를 꿰어 염주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구슬 3개 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2 종류의 염주를 만들 수 있다. 자, A형 염주, B형 염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줬어. A형 염주를 보니까는 검은색 2개와 흰색 2개가 각각 이웃해서 나타난 걸 구슬로 이렇게 꿰인 거지. 그치? 혹은 검은색, 흰색, 흰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걸 순차적으로 구슬로 꿰어서 만든 거고요. 얘는 어떤 식으로든지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이나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이런 식으로 나온 걸 갖다가 구슬로 깬 거고. 이 2 종류의 염주밖에 없지. 자, 예시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논술 문제에 간혹 나오는 유형인데 예시를 보여주고 그 예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를 보여주는 경우의 문제야. A형 염주와 B형 염주 구슬의 색을 보지 않고 임의로 구슬을 배치할 때, 임의로 뽑아서 나열할 때 A형 염주가 만들어지는 사건을 라지 A라 하자. 자, 표본 공간 S가 2개의 사건으로 되어 있다. 어떤 사건? A형 염주가 만들어지거나 B형 염주가 만들어지는 2개의 사건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 그 외의 사건들은 존재하지 않아. 사건 A는 한 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PA 이퀄 2분의 1이다. A, B 2개의 근원 사건에 대해서 A형은 그 한 가지 경우이므로 2분의 1이다 라는 주장을 철수가 했습니다. 맞겠어? 틀리겠어? 틀려? 그치? 뭐가 이상이 있지? 뭐가 이상해? 이게 철수가 있으니까 이상한 거야. 철수가 한 건 다 틀려. 여태까지 여러분들 경험을 살려봐. 철수가 제대로 한 적 있어? 철수말 따라서 이득 본 적은 진짜 1년에 한두 문제일 거야. 자, 뭔가 좀 이상하지? 근데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야. 사실은 뒤에. 논제라는 게 나오는 게 요걸 이제 밝히는 건데, 여하튼지 요 후반부는 이제 문제 풀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정보나 조건을 주고서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제시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 또 어떤 문제들은, 어떤 학교들은 아예 뭐 수리적인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이 제시문 전체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조건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이런 상황에서 다음 문제들을 갖다 풀어라. 혹은 앞에처럼 이런 이론을 가지고 다음 문제들을 다뤄라. 이런 이제 큰 2가지 목적으로 논술의 제시문이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문제들은 철저하게 제시문에 의존하거나 하여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만일 내가 이걸 써도 되냐 안 써도 되냐 할 때는 제시문의 정보를 갖다가 먼저 뭘 뒤져봐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지라는 힌트를 얻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도 제시문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도 결국은 어디에 있냐면 이 앞부분에 수학적 이론에 해당하는 왜 굳이 이걸 줬을까? 왜 굳이 이걸 줬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게 어떤 정보이기 때문이다? 확률에 관한 정의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상이 있다면은 확률에 관한 이게 기본적 정의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출제자가 이렇게 드러내고서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다음 예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이렇게 출제가 된 거지. 그래서 이러한 근원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서 확률에 대한, 수학적 확률에 대한 정의 중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 이것도 요령이야. 논술 문제 많이 다뤄보면.
저기 중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됐을 것 같아? 만일 철수가 했던 그 수학적 어리석은 판단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고 싶다면 결론의 계산 부분에서 오류가 나눠서 그 논술 문제에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거는 웬만하면 철수도 안 한 짓이거든. 숫자 계산 틀리고 막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정의나 개념들을 보게 되면 수학적 정의나 과학적 개념이나 정의들을 보게 되면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조건과 내용으로 돼 있어요. 개념 자체도.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할 때 뭐뭐 한다. fx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처럼 항상 조건이 딸려 있거든. 어떤 수리적 내용, 어떤 수학적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수리적 이론을 사용할 거 아니야? 이런 확률의 개념처럼. 그치? 이론을 사용할 때 그 이론이 잘못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당연히 뭐냐면 문제의 상황적 조건하고 그 개념이나 정의가 적용되어지는 조건이 맞지 않는 상황에다가 그 개념을 사용했을 때 근본적인 오류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우리가 다른 문제, 일반적인 문제 풀 때도 그렇잖아. 생각해보면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건 내가 그 문제의 어떤 조건을 놓친 경우들이 많지. 그치? 그걸 놓쳐서 문제를 갖다 다른 방향이나 혹은 조금 부족하게 결론을 내린다든지 애매한 결론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이제 정의적인 논술 문제에서 이런 정의적인 문제들을 볼 때에도 만일 먼저 내용의 오류를 검토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 무조건 결과 계산에 뭔가 결과 계산은 그럴듯하다 싶으면 어디로 가냐면 조건으로 가는 거야.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조건부에 해당하거든. 이걸 충족하고 있는지. 철수가 제대로 이 충족 조건을 갖다가 만족시켰는지. 개념을 적용을 할 때. 어떤 시행의 표본간 S가 N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고 그랬어. 근원 사건이란 어때야 된다? 발현되어질 가능성이 모두 같은 사건들의 개수를 헤아려서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 S를 써야 되고 그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근원 사건의 개수를 가지고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 근원 사건이란 시행했을 때 그것의 발현 가능성들이 같아야 된다. 구체적인 발현 가능성이. 근데 이 염주의 종류는 어때? 염주의 종류는. 내가 구슬을 주머니에서 흰 구슬, 검은 구슬을 무작위로 섞여서 뽑아내는 경우들에 대한 나열을 보게 되면 얘는 몇 가지가 있어. 뽑는 순서를 생각하자 이거야. 뽑는 순서는 모든 뽑는 4개의 구슬을 그냥 나열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치? 4개의 구슬을 임의로 나열하는 방법은 모든 확률이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흰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뽑을 확률이나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을 뽑을 확률이나 확률적으로는 어때? 둘이. 똑같지? 그치? A형 염주와 B형 염주는 뭔가 느낌이 좀 싸한 게 있는데 물론 답안에다가 느낌이 싸합니다.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지? A형 염주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근원 사건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다? 그걸 뽑는 순서에 있다. 생각해보면 얘는 몇 가지가 있어. A형 염주가 나오는 경우. 해보면 돼. 그치? 우리 잘 하는 거잖아. 원래 수열에서. 잘 안 된다 싶으면 무조건 깔아놓잖아. 경우의 수. 그래 안 그래? A4 용지 한 장 가득 채우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그럴 필요까지도 없어. 검은색, 검은색, 흰색, 흰색. 순서대로 뽑아서 구슬로 깨는 거니까. 구슬로 깬다. 줄로 깨면. 이런 경우 이거 만들어지지. 순차적으로 연결하면. 검은색, 흰색, 흰색, 검은색. 흰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 흰색. 따져보면 돼. 그치? B형 염주의 경우는 어때? 이거는 앞에 뭐가 나오냐에서 결정되는 거지, 그냥. 뒤에가 다.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뭐 답안에도 그냥 표시해주면 돼요. 이런 경우의 수들밖에 없다. 그런데 A형 염주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동일한 근원 사건에 총 4가지가 가능하고 B형 염주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동일한 근원 사건이 뽑는 경우의 수로서의 동일한 근원 사건의 수가 2개이므로 실제로 A형 염주와 B형 염주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6개 중에서 4개, 6개 중에서 2개이다. 그러므로 염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근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발행 가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이 뭔지 알겠지. 또한 제시문의 역할이 뭔지도 조금은 이해하겠지. 또 하나 더. 우리가 문제의 개념에 위배되어지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뒤져야 되는지도 기왕이면 알아둬. 어떤 부분을 뒤져라? 개념의 정의 부분. 정의란다. 조건 부분. 그치? 뭐뭐 하면. 로피탈 정리를 제대로 썼는가? 만약 그거는 거꾸로 내가 만약 로피탈 정리를 쓰고 싶다. 어떤 함수에 대해서 로피탈 정리를 써서 이 함수가 극대나 극소점이 존재한다는 거. F' X가 제로가 되는 점이 존재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싶어. 그치? 그럼 로피탈 정리를 적용하기 함수에 적용해서 우리는 뭘 뒤져요? 뭘 뒤져? 로피탈 정리 기억 안 나? 아직 정리 안 하고 있나? 좀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작년 수능 끝나고 싹 지웠나? 로피탈 정리한다. 내가 미쳤다. 로피탈 정리 아니지. 그거 뭐죠? 나 망했습니다. 올해 논술 시험 치면 안 되겠다. 로피탈 정리가 뭐냐? F'(x) = 0인 x가 항상 존재한다. 아이씨, 로레 정리지, 이 사람아. 나랑 똑같은 사람 여기 또 있네. 그래. 로레 정리를 갖다 적용한다라고 할 때, 그걸 통해서 이제 극값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요걸 설명하려고 하거든. 어떤 함수에 대해. 근데 그 문제 자주 나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걔를 갖다 그냥 무턱대고, 거기에 중요한 조건, F'(x) = 0인 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계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거든. 그치? FA = FB라는 함수가 돼야 돼. 근데 답안에서 그것만 조사하면 안 돼. 왜냐면 그거 외에도 그 개념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 어떤 조건들이면 함수는 연속이고 반드시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러면 내가 답안상에서 이 함수에 대해서 로레 정리를 사용해서 극대극소의 존재 여부를 설명하고 싶다면은 반드시 다 그 조건에 필요로 하는 그 개념을 적용하는 조건에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검토해줘야 돼. 이 함수는 무슨 함수이다? 연속함수이다. 이러이러해서 이 함수는 연속함수이다. 또 이러이러해서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다. 그리고 이 함수는 이러해서 FA = FB이다. 그러므로 로레 정리에 의해서 극한값을 가지는 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오히려 본론으로 쓸 거는 굉장히 짧아. 우리가 증명 문제 논술에서 증명 문제 다룰 때 우리들이 답안이 조금 허술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그 개념상에 속해 있는 이런 앞부분에서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을 때 뭔가 먹고도 허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답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게 상당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야. 논술에서는 특히. 뭐 이 문제의 철수의 어리석음만 비웃을 게 아니라 우리도 문제 풀고 답안 쓰다 보면 그렇게 답안이 써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혹은 또 잘못된 그런 이제 과정을 엄밀히 살피지 못함으로 해서 과정과 결과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고, 무엇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시문의 구성과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해서 예시를 가지고 조금 말을 좀 길게 이렇게 풀어서 써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용들이고, 이건 논제로부터 제시문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한 간단한 서술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들 보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거나 뭐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은 없지만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논제니 제시문이니 하는 설명에 관한 것만 여러분들이 잠깐 몸에다가 머릿속에다가 귀에다가 이렇게 들어두시면 하면 돼요. 뭐 필기해야 되고 그런 일들은 없어. 자, 논제란 이제 따로는 뭐 문제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더라고. 경희대는 꼭 논제라고 쓰더라고. 수학 문제를. 자, 논술 문제를 이제 논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 논제 요구사항은, 논술 문제는 논제의 요구사항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 하나의 질문에 뭐뭐를 설명하고 뭐뭐를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한 문항당 하나의 요구 조건이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이지만, 그만큼이나 또 다수의 문제들이 하나의 논제에, 하나의 문제, 소논 문제에 여러 개의 요구사항을 싣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논제 요구사항을 답안에 다 서술하지 않거나, 어떤 게 논제의 요구사항이고 요구사항을 내가 제시한 거고 어떤 게 그냥 내가 풀어가는 과정의 것인지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답안들이 있어. 학생들의 답안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 논제의 구성 요소가 논술에서 논제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야. 그거는 아무리 잘 풀어도 소용이 없거든. 오히려 그냥 차라리 내가 몰라서 감점이 되거나 뭐 점수가 0점이 되면은 그래도 억울하지는 않지, 적어도. 그치? 못해서 못한 거니까. 뭐 인생은 좀 후회될지 몰라도. 근데 잘 풀었고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점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것도 없을 거야. 그치? 이 논제에서 뭔가 논제 요구사항을 놓치는 경우들에서는 아예 답안에 그 논제 요구사항에 대한 언급이 안 나타나게 돼 있거든. 그러면 그 부분이 통째로 점수가 날아가 버린 거야, 그냥.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논제 요구사항이 좀 여러 개다.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반드시 그거 뭐뭐 요구하는지 체크해놓고 그 체크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 또. 가능하면은 그 체크된 한 문제가 쫙 있었을 때 문제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요구하는 요소들 있잖아. 이게 대부분 앞에 거 이용해서 뒤에 거 풀고 뒤에 그 다음 거 이용해서 그 다음 거 풀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한 문제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 그 구조 자체가 힌트야. 풀게 만든 순서 자체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반드시 체크해놓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논술이라고 해서 서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볼지 모르겠는데요. 그 요구사항 하나하나가 큰 내용 단락 하나하나야. 그 답안에서. 그렇게 알아둬. 논제의 요구사항의 하나하나는 요구하는 하나하나의 것들 내가 줄거놓고 요구사항이라 체크해놓은 하나하나의 것들은 하나의 내용 단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문장짜리의 내용 단락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반 페이지 분량 이상의 내용 단락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은 그 내용 단락의 각각의 내용 단락의 말미에는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해결 방향, 해결된 결과물이 반드시 제시되어서 마무리가 돼 있어, 이게. 만일 그 마무리가 흐지부지 돼 있으면 채점관이 판단할 때 얘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체를 갖다가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과정상으로서 드러난 것 뿐이다. 문제에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 알겠지? 그리고 또 논제는 그 외에도 논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요구사항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각각 요구사항들을 반드시 분리시킬 것. 마지막 주의사항은 답안을 작성하고 난 후에, 알겠지? 답안을 작성하고 난 후에 혹은 문제를 내가 연습장에다 풀지, 문제를 풀고 난 후에 답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적어도 2번 중에 1번은 반드시 다시 논제를 한번 봐야 돼. 쓰기 전에. 마무리 짓기 전에. 그래서 앞에서 내가 체크해놨던 논제 요구사항들을 과연 다 썼는가?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이거는 그 시험 보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 여러분들 그 소논제에서 요구사항 하나 정도면은요, 내신으로 따지면 내신 등급 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요구사항이야. 알겠지? 통째로 빠지면은, 자, 말로 해서 하는 것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답안 작성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안 써보시고 혼나보시면 알 겁니다. 뭘 얘기하는지.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 또한 이 논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힌트를 주기도 해. 뭐 조건이지. 이런 조건에 문제 풀어라. 전체에 대한 조건이 들어있는 제시문이 있는가 하면 각각의 소문제에 필요로 되는 조건을 갖다가 다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조건들은 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제한적 요소이자 문제를 푸는데 어떤 힌트가 되기도 하지. 그치? 여기 이제 그게 나오는데 최근 많은 대학들이 하나의 문제를 몇 개의 소문항으로 세분하거나 연계하여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 소문항들이 이거는 이제 문항 간 연계성을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이제 논술 문제 보면서 문항간 연계성은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게 될 거야, 아마. 거의 매 시간에 한 번 이상은 언급하게 될 거야. 뒤에 소문항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 앞쪽 소문항의 결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의 풀이 전략이다. 자, 논제 이형법 중에 하나야. 개별적인 논제도 있지만은 논제들이 여러 개 연결돼 가지고 대문항을 이루는 경우도 있어. 소문항 여러 개가. 그리고 성대, 특히 성균관대 같은 학교가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문제 하나를 딱 준비를 해요. 어려운 문제 하나를 문제 출제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 하나를 딱 준비해가지고 그 문제를 탁 하고 바로 던지면 학생들이 못 풀어. 중간에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 뭐 수열에서 출발해서 뭐 미적분, 적분 거쳐가지고 뭐 계산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뭐 조임 정리 중간에 막 사이값 정리 막 들어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 단계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그걸 한 번에 이걸 풀어서 완전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어려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과정을 갖다가 몇 개의 단계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아, 수열의 정화식과 일반항이 적용되는 과정 여기까지 문제로 한번 딱 해서 그 결과물을 갖다 1번 문제에 내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극한 취해가지고 리미트 시그마로 변환하게 하는 것. 그와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제시해서 보다 확장되거나 응용된 문제를 갖다가 내가 요구하는 최종적인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계산하도록 하는 것. 그 두 가지, 앞에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거든. 그러면 1, 2, 3분, 1번이 안 풀리면 뒤에 게 풀려, 안 풀려?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 그게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 논술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앞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게 앞에 문제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 아, 이러이러한 명제를 증명해라. 근데 2번 문제는 그 증명하는 과정과 상관없이 1번의 결과만을 빌려서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굳이 1번의 증명을 못해도 2번을 다룰 수 있겠지. 그치? 1번의 내용들을 갖다가 결과물을 인용해서 쓰거나 2번에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문제 1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부터 그러면서 뒤에 등장하는 답변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 논술 문제에서. 그럼 문항간 연계성 뭐 제시문에서 요거는 이제 앞에 문제에서 요거는 이제 했던 거고. 자, 논술 문제 해결 과정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이거 뭐 다 별로 필요 없는 소리야. 이거는 각자 개성에 따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서 뭐 개요 작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거 개요 다 작성하는 사람 선생님이 답안 써도 문제 풀어도 이거 개요 작성해서 답안 쓰기는 힘들어. 이 개요 작성하거나 하는 건 누가 하냐면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종로 모의논술고사 출제하고서 있는데 모의논술고사 이제 출제하면은 그럴 때나 이제 개요 짜가지고 하지. 실제로 이거 개요를 완전하게 뭐 작성해서 답안을 쓰고 푼다. 실제 시험에서 그럴 여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보통 소문항 하나에 푸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논술 문제에서 한 13, 4분 정도. 뭐 수능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길지. 수능 한 문항에 비해서는. 근데 보통 한 13, 4분, 길게 길어봐야 한 17분, 뭐 20분, 뭐 이런 정도야. 뭐 대문항 포함해서 20분, 40분이면 되는 대문항 한 3개의 소문항 가지는 문제가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 와중에 뭐 일단은 문제 풀어놓고 문제 풀어놓고 개요 짜고 막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은 그거는 진짜 이제 처음 써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연습할 때 쓰는 거고, 알겠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런 이제 개요 짜기 같은 것들을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다수의 문항을 풀어보고 첨삭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걸리는 시간을 거의 소모하지 않고 답안을 서술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이제 첨삭에서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야. 안 그러면 시험 시간에 그거 뭐 개요 짜고 그러면은 정말 시간 많이 걸리거든. 물론 개요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짜서 생각해서 들어가면 되긴 되는데 큰 틀의 것만 생각해서 아, 로레 정리의 조건 따져보자. 조건에서 3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래. 연속인함수 조건과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그 다음에 뭐 경계값이 같다는 3개의 조건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쓰자. 풀고 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해서 로레 정리에 대한 결론을 갖다가 맺도록 해서 언급해서 극대나 극소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자. 이렇게 개요 짜면 되거든. 개요라는 거는 풀이의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어떤 걸 하겠다. 어떤 걸 하면 문제가 풀리겠다. 요걸 짜는 거야.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써서 하는 것들은 해결 전략의 수립이자 그것 자체가 뭐야. 그대로 이제 개요 짜기가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리고 그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로 이제 세부적으로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이제 풀어낸 과정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장 안에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 사실 이것들이 명확하게 전체가 다 명확하게 구별해서 딱딱딱 뭐 단계, 군대 뭐 행진해서 진군에 가듯이 그런 식으로, 군대가 진군해서 뭐 적지를 쳐들어갈 때에도 처음에는 뭐 쭉 줄 맞춰서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줄 맞춰서 오게 되면은 그건 좋은 표적이지, 그치? 저쪽에서 진짜 게임이죠, 게임. 게임에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야? 게임들 해보나 잘? 여기서 게임하면 혼나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아니 저는 게임 별로 안 하거든. 우리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 뭐냐면 애들이 적군들이 다 일렬로 점을 쳐서 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나는 거기만 쏘면 돼. 라면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이제 죽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나랑 비슷해 성격이. 그러다가도 실제로는 가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진격에 뭐 그런 위험을 피해서 알아서 가야 되거든. 실제로 이제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딱 열맞춰서 이렇게 개념들이 정리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 대신에 이제 그런 풀이를 갖다가 논술 문제에 대한 풀이를 다수를 해봄으로 해서 어떤 문제는 무엇을 정리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가 바로 이제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연습시켜 드리는 것도 이 수업의 한 목적이야. 시험에서는 실제로 저걸 다 이렇게 일일이 하기보다는 뭐 하는 경우에 이 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도 기본적인 구조는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아, 이 답변을 어떻게 써내려가지? 이런 정도는 생각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또, 아, 이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런 그 생각들도 분명히 있긴 해야 돼. 알겠지? 그 개념들 이렇게 나열한 거지. 이 순서대로 답안을 갖다 꼭꼭 써내라는 뜻은 아니야.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뒤에 분류되어 있는 것들은 뭐 큰 얘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은 뭐 도움 될 만한 얘기긴 하지만은 뭐 어차피 수업에서 다 얘기하게 될 것들이니까는 이런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논제와 제시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고 알아두라는 뜻이고, 논제와 제시문이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가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인식을 해도 그것만 알아둬도 돼. 알겠지? 그래, 지금 4시 54분인데 잠시 쉬었다가 4시 54분, 2시 54분인데 3시 5분까지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예시의 문제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논술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은 우리가 꼭 학습해야 되는 논술의 중요한 주제의 문제도 있어요.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